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우리가 규탄대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우리는 주의 종이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선한 목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양을 돌봐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주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오늘 규탄대회를 해서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저희가 진정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카이로스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장 합동정독 총회장이신 백창준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사랑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정치적으로도 또한 아버지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국면하여서 많은 목사님들이 길거리로 나와 울면서 태극기를 흔들기도 하고 또 산속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가 좌경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후대에 좋은 하나님을 지향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또 더욱더 큰 핍박이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영국 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들로 세워진 나라로 간구하는 기도리 속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 이것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 원합니다. 오늘도 또한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 분노를 사귀면서 또 우리가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좋은 교훈만 될 뿐만 아니라 왜 이것이 반대되어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이 일에 협력을 하고 힘을 써야 되는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강사로 서신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풍성하고 넘치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 일에 또 세워지고 또 이 일을 협력하는 우리 보수교단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힘 주시고 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호소하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사님을 우리가 두 번째 모시는 겁니다. 작년 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도 역시 동성애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으로 평생을 동직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한동대학교의 석좌 교수님으로 또 10여 년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지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박사님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글을 많이 쓰시고 또한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우리 박사님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나오시죠. 네. 여러 훌륭하신 또 우리 교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으시는데 전력을 이루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오늘 강연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목사님 소개대로 글도 쓰고 또 기회 닿으면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앞에 나가서 이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차별금지법이 갖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에 비춰본 뜻이야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저는 세속적이라고 할까 그 법치주의에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이 말고도 여러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강의 끝난 다음에 이 책자를 한 목사님한테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외모로만 보면은 굉장히 무해해 보입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은 이노선트하게 보입니다. 대단히 아주 순진한, 아주 무해한 이런 것을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뭐 남녀 성별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 직업이 어쩌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야. 그건 뭐 너무나 자명하고 우리 헌법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이런 컨셉트를 써놨습니다. 거기에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성적 정체성이라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라는 거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동성애를 주로 얘기를 하고요. 또 그 성적 정체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트랜스젠더라고 아시죠? 그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 행세하고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고 성전환 수술까지 하고, 또 반대로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남자라고 이렇게 행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못한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험한 소리 못하게, 그것들은 여러분들 이게 만약 통과된다면은 설교하실 때 동성애하고 뭐 짐승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연 질서라고 할까, 기본적인 인권이 돼.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이 정신에 맞는 거기 때문에 왜 남의 인권에 개입을 하느냐,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그런 거를 옹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나옵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왜 차별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장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특별법도 마련이 돼 있어요. 또 여자들이 남녀 평등이 잘 안 됐을 때, 지금도 네. 지금도 이 전문직에 올라가면은 유리천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 10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여자의 권리가 신장된 것은 여러분들 다 느낄 겁니다. 저는 어제 제 제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그게 1960년대인데, 아니 50년대 말쯤에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남녀라고 하더라도, 특히 저는 캠퍼스 부근에 사는데, 연세대학이나 이대 부근에 살고 있어서 캠퍼스에 자주 가는데, 남녀 학생들이 좋아하는 남녀 학생이 손 붙잡고 이렇게 아주 정답게 가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자유스럽고, 아주 꾸밈이 없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손 붙잡고 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그거 60년대만 하더라도 적어도 70년대 중반까지는요, 부부끼리 걸어가는데도 여자는 남편보다 한 발자국 정도 이렇게 뒤쳐서 따라갔어요. 남녀가 손 붙잡고 간다는 거, 이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인데. 그런데
오늘날의 잣대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꼴통도 보통 꼴통이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자, 너희가 태어난 것이 그게 기준이 아니다. 내 때는 이런 것도 있었다. 그리고 내가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것은, 나는 어렸지만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6.25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6.25 때 그 참상이라든지 이제 이 사회주의라고 그 얘기를 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잔혹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신문을 통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걸 목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지만은 중학교 1학년이니까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무슨 먼 옛날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 3.1운동 때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했다 하는 거 하면은 역사책에서나 보는 것이 우리 그 친감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만 알 뿐이지 우리가 체험을 했으니까 생생한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너 그렇게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말아라 하는 걸, 이런 걸 가지고 남녀 데이트하는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래서 내 눈이 그럼 보수로 보이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차별금지법을, 이건 법도 아니다. 나머지는 이미 헌법에 다 평등의 문제가 다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 문제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도 그 헌법만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특별법도 마련되어 있는데, 아니 새삼스럽게 왜 이게 필요합니까?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그 꼼수는 바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랜스젠더라든지 이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레스비안, 게이, 여자 동성애가 레스비안 아닙니까? 남자 하는 건 게이라고 그러고요. 이 남녀 구별 안 하고 이제 이런 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거 말고도 다 포함하지 않 이렇게, 그러니까 LGBT 라고 이렇게 아주 약자를 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론 안 맞죠. 그러면 그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일까요? 아니, 진리에 반하는데 진리에 반한 게 어떻게 인권이 됩니까? 여러분들, 인권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쓰여져 있고요. 그걸 대표해서 자유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유만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자유만이 아닙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도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뺏긴 자유를 다시 종의 명예를 쓰지 말아라 하는 거 성경에 잘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세속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그대로입니다. 제가요, 연수로 똑똑히 기억합니다. 78년에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물론 교육받고요. 그때 이제 교환 교수로, 방문 교수로 미국을 갔는데, 제 연구실에 그때는 동구권이 아직도 공산주의 이런 지배하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 그러니까 동구권에서 온 교수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는 분단이 돼 있어서 참 그게 민족적인 문제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나누다가, 분단이 돼서 그거 참 그렇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데 너희 나라는 공산주의지, 비록 공산주의지만은 통일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참 좋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요.
반쪽만이라도 자유가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반쪽도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법학자이지만 세상 자유의 중요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포함해서 자유를 이렇게 만끽하고 또 뭐 이런 반정부 발언도 할 수 있고 이제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 발언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자유가 이게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반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을 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서 북한에서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 주로 좌파가 그렇지만은 그 좌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그 우리나라 분단에 누가 책임 있느냐? 뭐 기본적으로야 강대국이 뭐 우리가 좋아서 분단을 했겠습니까? 그 냉전 체제가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남쪽만이라도 대한민국을 수립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축복입니다. 그런데 좌파 쪽에서는요, 단독 정부를 세우기로 인해서 김구 선생이랑 김규식 선생이랑 김일성에 초청받아가지고 평양 다녀오고, 이제 북한이 이미 거기는 정부가 세워져 있었지만은 벌써 해방되자 그 다음에 바로 민주주의 뭐 조선민주주의 뭐 이제 그때는 무슨 위원회인가 이런 식으로 정부를 세웠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체는 우리보다가 몇 달 늦게 9월 달인가 10월 달에 그 건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대한민국을 꾸림으로써 단독 정부를, 그 분단 체제를 연구했다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좌파들이 그 분단에 마치 책임이 있는 듯이 이 박사를 싫어하고 또 그 이 박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산업화를 통해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좌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굳이 대한민국의 수립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좀 관찰을 했습니다만은 8.15가 광복절이라는 것은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건국일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우리한테 자유를 확실하게 헌법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한테 자유를 보장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한테 준 것이 대한민국 건립입니다. 네. 그게 8월 15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8.15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부 수립이지 그게 무슨 대한민국 건립이냐.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요. 좌파들은요. 대한민국 건립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광복절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은 상해 임시정부를 그걸로 시작합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3.1 운동이 3월 1일 날 일어나고 4월 11일 날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문 대통령까지도 건국일이 거기라고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발언하는 걸 못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건국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좌파한테 올라오는 거죠. 물론 그게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국가의 3대 요소 알죠? 주권, 국민, 영토. 아니 상해 임시정부가 영토가 있었어요? 주권이 있었어요? 국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건국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갖게 된 게 대한민국이 처음이지. 그렇잖아요. 조선조가 망한 뒤로 이걸 갖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주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무슨 표시가 나타납니까? 가령 무정부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영토나 국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없으면 주권이 있다고 하겠어요? 정부 수립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부 수립은 주권을 표현하는 중요한 표시 수단이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부가 없는 게 그게 무슨 주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제하에서도 국민이 있었고 말이죠. 영토 있었고 말이에요. 주권이 없었지. 정부가 없었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정부를 수립했다고 하는 것이 건국의 표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국일입니다, 바로. 근데 이걸 굳이 건국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광복일이자 동시에 건국일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자유를 헌법 시스템으로 우리를 보장해주는 이러한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건국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회주의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겠다고 그러겠는데 왜 동성애, 동성혼을 이렇게 문제 삼는지 아세요? 자, 전쟁의 수단을 통해서 특히 우리는 6.25를 통해서 6.25가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요. 그 다부동 전투에서요. 그 낙동강이 전선이 허벌어졌으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대마도로 갑니까? 제주도로 갑니까? 그런 위급한 시간에 나라를 구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인데 일제시대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박원순이 마치 그날에 박원순은 지키고 이건 지금 폐모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이게 얘기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보존한 것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대한민국 보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의 성공할 듯 하다가 결국 대한민국을 없애질 못하고 적화를 못한 그 이제는 전쟁의 방법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수단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동성혼이니 뭐 이런 것이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고 우리가 그놈들 짐승 같은 놈이다 또는 뭐 그건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요 처벌받습니다. 뭐 벌금도 받고 말이죠. 그런 걸 저기다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우리 자유, 우리가 태어난 자고 이걸 생내적이다 또는 초국가적인 초법적인 이러한 자연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이 자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이제 하겠지만은 법학적으로 얘기할 때도 이것은 타고난 거 인간으로서 태어나면 누구나 갖는 자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해서 남남 간에 여녀 간에 그걸 혼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구청 호적계에 가서 혼인 신고를 이렇게 할 때 호적계 공무원이 그거 받아들여 줘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적인이 무슨 호적 제도는 또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호적 제도도 없고 가족 제도가 생겼는데 그럼 가족부에 그게 오르겠습니까? 올라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바로.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서 생겨난 문제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유명한 케이크점인데, 글쎄 우리는
개인이 하는 케이크점으로 유명한 게 뭐가 예를 들어야 할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어느 도시에 덴봉가 어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그 빵집이에요. 그 케이크 전문점에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그 축하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그럼 아무개 결혼, 축결혼 뭐 아무개 이렇게 쓰는데 아니 사내 녀석 둘 이름이 나오고 이걸 좀 특별 제작을 좀 해달라 부탁을 하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결혼한 부부가 하듯이. 그런데 주인이 난 그거 못 만들어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에 말하자면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미국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우리한테 오히려 기독교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게 합법화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판결했겠어요? 우리의 헌법재판 여기까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문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다 대법관으로 되고 재판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거기서도 이것은 그 제과점 주인의 종교의 자유죠. 자기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건 도저히 허용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성애 부부인데 한 전사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전상금, 보상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성애 그 파트너한테 가족한테 주는 그 수당을 줘야 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튼 그건 뭐 부차적이고 자 이것은 좌파가 사회를 허물어뜨리고 우리나라 사회를 아주 기초부터 허물겠다고 하는 이러한 제2의 전선입니다. 제2의 6.25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좌파적인 이러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헌법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죠. 헌법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내가 동성끼리 결혼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진리냐 이겁니다. 도저히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옳다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건데요. 그냥 강의할 때는 그 하나님이라고 굳이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자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연권이냐 이겁니다. 비정상적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이 통과되면요 장차 설교도 마음대로 못할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목사님 중에서도 이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님들도 있다면서요. 신부님 중에서는 많습니다. 중 중에서도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 중에도 있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 아니죠. 목사 아니죠. 예. 네, 뭐 사탄을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첫째는 그게 인권이 아니다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헌법만 가지고 보면요. 헌법에는 종래에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우리나라 헌법 제9조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헌법
아주 기본권의 제1조항에 해당하는 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이건데 이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주장이고, 둘째는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구조에 보면요, 전통 문화를 고양 발전시키고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는 그것을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전통 문화에 수관을 한다든지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을 존중하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에 어긋나는 겁니다. 바로 그거에 어긋나는. 둘째는요, 분명하게요,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제도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는 조항이 36조인가, 그 조문은 약간 헷갈립니다만은 36조인가 34조인가 그 1항에 있습니다. 분명하게요, 그 헌법 11조에 평등권이 있어서 성별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이제 평등하다,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게 헌법에 물론 있고, 또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보호라든지 남녀 평등, 직업상의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보호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장애인, 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걸 만들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게 자연 질서에 반하느냐 안 반하느냐 하는 걸 떠나서 세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법을 만든다고 할 때 사람이 생각나면 다 법을 만듭니까? 자,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이면은 공부 잘하면은 우등상도 주고 상장도 주고 격려도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 못하면은 입법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자, 어떤 입법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값 잡겠다고 해서 법을 자꾸 만들고 23번이나 법을 바꾸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것이 적어도 법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첫째는요, 법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법을 만들어야 할 만한 충분한 사회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만드는 것이지, 아니 학생들한테 상을 줄 때는 상을 주어서 칭찬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상을 주는 것이 아무나 상을 주는 건가요? 처벌을 한다. 처벌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처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처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성애 이런 것이요, 국가가 장려를 할 만해야 법을 가지고 보호를 해주지, 그걸 장려할 만한 일이냐 이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생각에 내 싫으면 난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너무 이기주의야, 저 사람 말이야 너무 이래서 난 싫어, 저 사람 참 좋아, 이래서 싫고, 아니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동성애가 난 싫다 말이야 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 이 말이야.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한 국가가 나서서 법을 동원해 가지고 처벌을 할 만한 충분한 사회적인 수요라고 할까? 그러한 이제 그걸 사회적 수요라고 합시다. 사회적 수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정당화할 만한. 그리고 우리 헌법의 원리에 의하면요, 설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또 훼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것을 제약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걸 정당화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37조 2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비록 국방의 의무가 있고 또는 국민이 납세의 의무가 있고 이렇더라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더라도 무한정으로 재산을 뺏는 정도로에 이를 정도로 세금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정당화가 되겠습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사유재산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올려서 할 것 같으면 정부가 돈이 많아서 그것을 돈을 풀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막 돈을 풀잖아요. 저소득층한테 많이 풀고 또 지원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사람한테 또 몇십만 원씩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좋은 득표 환경입니까? 그렇잖아요. 득표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사회주의 만드는데 돈이 없으면 사회주의 만들겠어요? 사회주의라는요, 공산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모든 그런 재원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산주의가 딴 게 아니라 재원을요, 전부 국가가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무슨 직업을 갖느냐는 것부터 뭘 생산하느냐, 어떻게 생산하느냐, 얼만큼 생산하는가 전부 국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많을수록 공산주의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멀어지는 것인 거죠. 이제 우리 헌법은 무엇을 보장하고 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를 보존하고 있는데, 시장경제라는 것도 기본 원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 사유재산제도와, 여러분들이 사유재산제도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시장경제에서는 이 개인의 사유재산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시장경제 질서나 우리의 자유의 일부인데, 우리가 사유재산이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공산주의에서처럼. 그럴 것 같으면 우리의 생존을요,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 반대입니다, 사실은. 사유재산제도 하면은 그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은 적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불평등을 초래한다 그러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가령 모든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그거야말로 자유의 박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유가 없이요, 우리가 집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주택 외에 살 게 없고, 북한이 아주 중국도 원래 그랬었고요. 그게 전형적인 나라인데 양복 몇 벌 주느냐 하는 것도요, 전부 국가에서 만들어서 국민이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이제 주고, 쌀 배급 주고요.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규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가까워지는 거죠. 국가가 자유스럽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이거 경제활동을 자유스럽게 하면은 빈부격차가 생기니까,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규제를 자꾸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딘가 스톱을 해야 하는데, 그 균형을 어디서 잡느냐. 우리 헌법에는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0조 2항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할 만한 공동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라든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미니멈만 규제할 수 있지, 그 이상으로 규제하면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의 의무 있다는 거 다 알지만은 그것이 그 젊은 애들한테 자유를 전적으로 뺏기는 걸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맥시멈으로 자유를 주는 거죠. 맥시멈으로. 그러나 필요성이, 국방의 필요성에 한정해서 그만큼 복무를 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룰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느냐,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회라든지 언론의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을 규제한다고 할 때 그것을 정당화할 만하느냐, 미니멈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못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뭐 이제 이러는데, 자, 그것을 보장할 만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을 할 만한 그만한 거냐 라고 얘기할 때 그러한 룰에 의해서도 이것은 정당화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 동성애 그런 사람 보면 징그러워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야. 처벌받는데 그러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모욕을 준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준다, 침해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명예훼손도 되고 모욕죄도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뭐 이런 거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한테 표현의 자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라면 뭐 설교의 자유가 있는 거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제약할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동성혼 이 문제를 그 헌법적으로는 접근하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가령 우리나라는 조금 혼동이 됐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시장경제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두 기둥인데요. 헌법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설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고급 아파트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 설계사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 승인받아서 그대로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설계도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개헌을 한다고 할 것 같은 말이에요. 이걸 함부로 건물을 지을 때 그 아주 중심되는 기둥이 있는데 기둥을 함부로 허는 개헌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건물이 허물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장경제 훼손하고 이런 식의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할 때 2017년에 18년에 걸쳐서 개헌의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문정부가 내놓은 개헌안도 아주 열심히 그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도 노동 상권을 갖고 있다고 돼 있고, 어떤 노동자의 그 권리가 대단히 중시되어 있습니다. 또 연방제에 가깝게 지방자치를 옹호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등등등 그랬었어요. 이제 그때 그걸로 끝났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은 고축 건물에 이 중심되는 기둥을 허무는, 말하자면 설계도를 바꾸는 거예요. 설계도를 바꿨으면 그것도 헐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을 헐자는 얘기인데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헐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뭔지 아세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그런데 법치주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야 할 게, 이것은 법률 공부한 사람도 미처 다 모릅니다만은 법치주의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시장경제라든지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 자유가, 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할 것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보상도 받고, 이제 대법원에, 이제 법원에서 보상도 받고, 또는 이 사람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서 처벌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잖아요. 근데 이 장치가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칠판이 없는데요. 제가 법치주의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을 아직은 며칠 전에 그 윤석열 총장이 그걸 바로 얘기를 해서 이건 전곡을 찔렀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법치주의라고 해서는 안 되고 법의 지배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 Rule of Law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국회 입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할 것 같은 그 효력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헌법을 배울 때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견제와 균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권력 통제입니다. 권력 통제. 법이라고 하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의라든가 우리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이런 아주 타고난 이러한 그 자연권이 포함된 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그냥 마구 통과했다고 해서 그게 법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Rule of Law에서는. 그래서 정의가 포함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포함된 이러한 정의의 개념이 들어간 법위를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뚝딱 만들었다고 다 법이 아니라 이러한 법을 얘기를 하고 또 법치주의의 원래 취지는요. 국가기관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 보고 하는 것은 그건 준법 정신이죠. 준법하라는 것이죠. 이제 국민의 의무의 차원에서. 그러나 법치주의의 본래의 타겟은 바로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또는 검사가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당신이 한 것은 그건 위법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거 법치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법의 지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요. 사법권의 독립이 사법권이 자기가 법적인 소신에 따라서 이것은 위법하다, 합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때는 룰 오브 로가 안 됩니다. 그 법치주의가 안 되고 동시에 견제와 균형이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는 그만큼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는 같이 갑니다. 가령 계약을 맺는지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조령 모계라고 그러죠. 아침에 매달놓고 저녁 때 되면 바꾸고 할 것 같으면요.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이것이 그대로 있다는 걸 알고 내 기본권이 내가 투자한 것이 보장이 된다.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는 걸 이게 법으로 보장을 한 것이 누가 보장을 해줘요? 그렇잖아요. 법 외에 무슨 장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의 지배입니다. 법의 지배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존재 이유는 권력 통제입니다. 영어로 하면 control of power입니다. 권력 통제가 법치주의의 본래의 기능입니다. 이걸 못하는 건 법의 지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법이라는 거 하고요. 정치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법학을 배울 때요. 법학을 배울 때 법의 정의의 바탕을 두는데 법의 논리에 따라서 법을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법이지. 내가 정치적인 고려로 해서 이건 내가 와인을 받아먹고 뇌물 받아먹고 이게 사실 이게 말이야 유죄인데 말이야. 내가
이걸 받아먹고 이거 아니다 할 것 같으면 그 법이 아니잖아요. 자, 정치가가 내가 승진의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걸 해주면은 네, 국회의원 뭐 후보 공천도 받을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거 슬쩍 법인데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닌 걸 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치가 정치나 경제에 종속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법하고가 독립이 돼야 합니다. 사실은 사법권의 독립이라 하는 것은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법의 논리가 정치 논리하고 짬뽕이 되면 이건 법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하고 짬뽕이 돼도 안 되는 거죠. 뭐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이거 법이라고 할까?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런데 자, 공산주의를 한번 보세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으니 당장 북한만 하더라도 그렇고 시진핑만 하더라도 보세요. 거기는 공산당이 일당 독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홍콩이 적어도 그 50년 동안은 그 자유를 보장해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국제적으로요. 영국하고 특히 그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안전법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 국가보안법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마는 그 사람들 자유로 뺏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구금하고 이런 거 뭐 요즘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시진핑이나 이 공산당에서 결정을 한 것을 전인대회인가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홍콩 보안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법치입니다. 법치. 근데 정치 논리가 법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치 논리가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치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킨 줄 아세요? 유태인 죽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와, 독일 사람들 법 잘 지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독일 사람만큼 법 잘 지키는 사람 없어요. 미국 사람도 우리하고 비교하면 법 잘 지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때 워터게이트이 맞으면 선거 부정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응? 남의 당에 말이죠. 전당대회에서 무슨 짓을 하나 하고 그 스파이를 심었던가 뭐 그 비밀 도청 장치를 심었던가 뭐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니까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검사가 그걸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닉슨의 스캔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 윤석열 검사가 자꾸 그 정치 그걸 파고 들어가니까 울산시장 선거 그거 청와대에서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자꾸 드러나고 조국 사건도 그렇고 뭐 유대순가 뭔가 한 사람 그것도 또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추미애 장관을 낮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아주 닉슨 때하고 사정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못마땅하니까 파면시키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특별검사를 자꾸 자기네 치부를, 정치적인 치부를 들춰대니까 그 특별검사를 파면하라 이거예요. 그 파면하러 누가 시키겠어요? 법무부 장관한테 시킬 거 아니에요. 그 법무부 장관이 뭐 그 말 안 듣고요. 사표 냈어요. 그럼 차관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장관이 없으니까. 차관도 사표 내고 나왔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 장관이 앞장서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